안녕하세요. 시부모의 황당한 만행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았던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베푼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들이 세상엔 정말 존재하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건넨 선의를 바로 제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갚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통 터졌던 일이 결국 저희 부모님께 배 이상의 행운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 기가 막힌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동생은 사업을 하던 아빠와 인자한 엄마 아래서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전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 29에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던 2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만남은 조금 특별했답니다. 우린 양가 아버지들의 소개로 첫 만남을 했었거든요. 시부는 저희 아빠처럼 사업을 하는 분이었고, 저희 아빠와 시부는 대학 동창이셨습니다. 두 분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동기 모임을 통해 인연을 이어오셨다고 했죠. 절친까지는 아니어도 꽤 친한 사이였던 두 분은 자식들 이야기를 하다 저와 남편에게 소개팅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그랬기에 상견례 자리의 분위긴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야, 영훈이 네 딸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너랑 내가 보통 인연은 아니었던 거야. 그지? 여보, 이제 서로 사돈될 사이인데 이름을 그렇게 턱턱 부르고 반말하는 건 실례예요. 그런가? 야, 영훈아, 우리 이제 서로 존대하고 존칭해야 하는 사이가 되는 건가? 재수 씨, 아니 사부인 말씀이 맞지. 자, 내가 먼저 존대해 줄 테니까 득철이 너도 잘 따라해라.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사돈어른. 자식 점잠 빼긴. 그래, 알겠다. 아니, 알겠습니다, 사돈어른. 아빠 시부는 서로에게 어색한 존대라면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엄마 시모는 초면이었지만 두 분도 서로 덕담을 나누며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셨죠. 그렇게 남편과 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 처음부터 시작해보고자 양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서로 모은 돈을 합해서요. 집 문제 때문에 대출을 좀 끼고 시작해야 하긴 했지만 남편도 저도 알뜰한 편이었기에 우린 수월하게 신혼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형이 돼서 동생 결혼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야 했는데 미리 못 와봐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재수 씨. 상견례 때 제 남동생은 참석했지만 남편의 형 부부인 시숙님 내외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해 고등학생 시절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던 시숙님은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재미교포인 형님과 결혼해서 살고 계셨어요. 두 분은 직장 사정 때문에 우리의 결혼식 날이 돼서야 한국으로 들어오셨죠. 그 일이 괜히 미안했는지 두 분은 저희의 결혼 초반에 몇 번이나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원래는 비행기값 문제도 그렇고 두 분의 직장 문제도 있어 1, 2년에 한 번씩만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켜보니 시숙님은 참 착한 효자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두 분 옆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직장도 그렇고 집사람 터전도 미국이다 보니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한국에서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큰아들이 걱정해준 덕에 우린 잘 지내고 있지요. 그리고 네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들 꼬박꼬박 1, 2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안부 전화해주고 있잖아. 너도 바쁠 텐데 말이야. 그럼 됐지 뭐. 늘 나랑 네 아버지 걱정해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시숙님은 늘 먼 미국에 사는 걸 시부모님께 죄송해했어요. 시부모님은 평소 자신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선물도 자주 보내던 시숙님에게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죠.
하지만 두 분은 형님만은 가끔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그건 바로 평생 미국에서 나고 자랐던 형님과 문화 차이 때문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형님은 자신의 부모님 덕에 한국말엔 능숙하셨지만 한국에 몇 번 못 와봤기에 미국 마인드가 강하셨어요. 제가 결혼한 해의 명절이었는데 식사를 하던 중 대뜸 시모가 형님에게 이러시더군요. 얘 큰애야. 아무리 멀리 산다고 해도 1년에 2번 명절엔 좀 한국에 와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은 늘 한국에 자주 못 와서 우리한테 죄송해 하는데 넌 어째 그런 기색도 없고 올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 제 남편은 두 분 자식이니까 죄송해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죄송해야 돼요? 제가 두 분께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한국 명절은 미국에서 휴일이 아니어서 매일 1년에 2번씩 긴 휴가를 쓰긴 힘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정 서운하시면 애 아빠만 휴가 쓰라고 하고 한국에 혼자 보낼게요. 예, 넌 왜 시부모한테 말할 때마다 그렇게 건방지니? 같은 말을 해도 좀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해야지. 전 제 말이 예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린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나름의 절충안을 말씀드린 건데 왜 며느리가 됐다고 제가 무조건 저 자세를 보여야 되죠? 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었기에 시모는 시댁 일에 크게 관심이 없던 형님에게 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시부도 옆에서 동의한다는 듯 미간에 주름을 잡았죠. 하지만 형님의 논리적인 말에 결국 두 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무셨어요. 또 언제 한 번은 형님이 시부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 큰애야, 나 물 좀 한 잔 다오. 드릴 수야 있지만 아버님은 왜 매번 식구들에게 물심부름을 시키세요? 우리도 다 집중해서 밥 먹고 있는데요. 매번 식사하시다 목이 막힐 것 같으면 앞으로는 식사 시작하기 전에 물통에 물을 많이 떠놓고 드시는 게 좋겠어요. 뭐? 예, 내가 뭐 번거로운 걸 시킨 것도 아니고 고작 물 좀 달라고 했다고 시애비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냐? 아버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모두가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드린 말인데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 한 사람을 위해 여러 사람이 불편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님의 말은 틀린 게 없었어요. 그랬기에 시숙님도 당황하면서도 형님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저도 남편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 시모의 형님 몸무게와 옷차림 지적 문제 등 대부분 형님과 시부모님의 마찰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저 같은 경우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만 미국에서 자란 형님 입장에선 불편하기도 하고 어른이라고 무조건 굽히고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으셨던 거죠. 이런 일로 시부모님은 형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형님도 두 분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다시 전처럼 한국에 잘 들어오지 못하게 됐기에 시부모님과 형님의 사이가 그보다 더 악화되진 않았죠. 그래도 시부모님은 형님보단 절 더 좋아하셨어요. 제게 잘해주셨던 두 분과 굳이 제가 갈등을 야기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결혼한 후에 저희 아빠와 시부의 사이가 더 가까워졌거든요. 두 분은 가끔은 따로 만나 술을 한잔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땐 저희 엄마 시모까지 네 분이서 만나기도 하셨죠. 그런 반면 시부모님은 남편과 시숙님 중에선 여전히 잘 보지도 못하는 시숙님을 남편보다 더 좋아하고 신뢰하더군요. 얘 상진아, 넌 언제 실력 쌓아서 대기업, 아니 중견기업에라도 이직할래? 네 형 좀 봐라. 미국에서 그 어렵다는 박사학위까지 받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살잖아. 네 형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지 전화해서 좀 묻고 배워. 그래 상진아, 네 아버지 말이 맞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남편이요. 그래도 꽤 탄탄한 강소기업에서 연봉도 높게 받고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요.
아주버님이 멋진 분이라는 건 알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 남편도 노력에 파묻혀 사는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늘 저희 남편 앞에서 아주버님 칭찬만 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말씀드려요. 두 분은 항상 남편과 시숙님을 은근히 비교할 뿐 아니라 같은 서울에 살며 자신들을 챙기는 남편보다 항상 시숙님을 먼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속상해 전 일부러 남편을 추켜 세워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즉 체념한 사람처럼 익숙하게 대충 그 상황을 넘겨버리곤 했죠. 결혼하고 지켜보니 남편은 시부모님께 예의도 바르고 아들 땐 둘이도 다 하곤 했지만 두 분을 썩 좋아하지 않는 듯 보이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남편의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월등히 잘하던 시숙님을 은근히 편애했다고 하더라고요. 별건 아니었어. 그냥 은근하게 형에겐 생선구이를 줘도 가장 크고 실한 걸로 주고 내 국보다 형 국그릇에 고기 건더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정도였어. 아니면 어딜 가나 형 자랑은 하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긴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다는 정도? 그게 한두 번 겪으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잘하면서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처로 남더라고. 그게 억하심정으로 남아서 지금 부모님을 그렇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나랑 다르게 형은 두 분의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효자가 될 수 있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자신을 구박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떠들 이야기도 아니니 홀로 모든 걸 사귀며 살았다고 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위로해줬죠. 당신은 절대 아주버님보다 못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내 눈에 세계책으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참 사람 보는 눈도 없으시다. 그치?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그런 제 말에 남편은 고맙다며 물결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런 이유로 남편은 시댁에 그렇게 썩 자주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했지만 친정에 가는 건 참 좋아하더군요. 같은 서울 내에서 독립해서 살던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동생은 잘난 척은 전혀 않고 제 남편을 인생 선배로 받아들여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고 남편의 하는 모든 말을 경청해 줬어요. 또한 저희 부모님도 늘 우리 사이인 참 똑소리가 나고 사람도 바르다며 어딜 가나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하곤 하셨습니다. 시댁에선 늘 시숙님보다 못한 자식 취급을 받았던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가면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다며 참 좋아했던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든 장점을 봐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 응원군 같은 거 아닐까? 남편의 가슴엔 아직까지 시부모님에 대한 서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어린 시절에 서러운 기억을 만들어준 시부모님이 가끔은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을 이만큼 키워주신 분들이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기에 전 시부모님에게 잘하려 노력했죠. 그렇게 양가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며 우린 아들과 딸도 하나씩 낳고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태어난 해인 결혼한 지 4년 뒤 어느 날 우린 시부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집을 팔고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것도 경기도 외곽으로요? 그래, 사업 살리려면 별 수 있겠니?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봐야지. 당시 시부모님은 시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1층짜리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날 가보니 옛날 집이라 방이 좀 넓게 빠지긴 했어도 너무 낡고 허름한 곳이더라고요. 그날 시부는 어떻게든 사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있던 다른 땅도 이미 팔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옆에 앉아있던 시모는 내 팔자야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어허, 이 옆편 내가 재수온 붙게 왜 이사 날부터 대성통곡을 해?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사업 살려낼 거니까.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보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슬퍼하던 시모를 위로해드리다 시간이 늦어 저와 남편은 하룻밤 시댁에서 자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전 아이들과 남편이 잠든 밤 10시쯤 화장실에 가려 방에서 나왔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던 시부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됐죠. 통화 내용을 들은 전 깜짝 놀랐어요. 시부의 통화 상대는 바로 저희 친정 아빠였거든요. 사돈어른, 내 너무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제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돈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망하면 나뿐 아니라 직원들 인생까지 좌지우지 된다는 거 나처럼 사업을 하는 사돈어른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그 땅 내놨는데 하도 안 팔려서 골치인 그 땅이 팔리기만 하면 적어도 몇 억은 건질 수 있어요. 내가 그건 절대 사업 자금으로 손 안 대고 팔리면 바로 사돈 돈부터 갚겠습니다. 끝까지 그 땅이 안 팔리면 헐값에 처분해서라도 사돈 돈부터 제일 먼저 갚을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며느라가 파서라도요. 그때 전 그동안 시부가 저희 아빠께 돈을 빌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아빤 아무 말씀도 없으셨기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저희 부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부에게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자니 시부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돈이 걸려있는 이상 상황은 제대로 알아야겠기에 우린 친정으로 가서 아빠께 상황의 전말을 여쭸던 거죠. 그때 아빤 괜히 자신이 민망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에휴, 그래, 맞다. 사실 사돈어른이 위태로워진 사업 때문에 계속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조금씩 내게 돈을 빌려갔었어. 사실 어제 네 시아버지 전화 받고 오늘 오전에 또 돈을 좀 빌려줬다. 그렇게 여태 빌려준 돈을 다 합하니까 벌써 3억이 다 됐더구나. 3억이요? 아빠, 왜 여태 그걸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소리치지 마. 애들 놀란다. 그동안 네가 육아하랴, 둘째 임신하고 출산하랴. 얼마나 힘들어했어? 박서방도 그런 널 챙기면서 고생 많았고. 그 와중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걱정할까봐 내 일부러 말 안 했다. 괜히 말하면 네 시아버지 자존심만 더 상할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인데다 서로 사돈 사이기까지 한데 설마 네 시아버지가 내 돈을 떼어먹겠어? 그건 그렇지만 3억은 물론 나한테도 손이 덜덜 떨리는 거금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 가족이 더 힘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빌려줬다. 게다가 너도 어제 들었다며? 네 시아버지가 집 빼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땅을 헐값에 처분해서라도 나한테 돈은 꼭 갚겠다고 한 말. 나도 그런 확언이 없었으면 이만큼이나 돈을 빌려주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빤 시부를 신용하기에 그만한 돈을 빌려주셨고 저와 남편에겐 걱정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았고 특히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굉장히 죄송해했어요. 괜찮어. 자네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죄송해하나. 아무튼지 착해 빠져가지고선 우린 정말 괜찮으니 고개 들게. 온 김에 저녁도 먹고 가. 아빠와 아빠 곁에 계시던 엄만 오히려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부와 아빠께 보장한 말이 있으니 그나마 마음을 놓았지만 결국 시부는 저와 남편이 채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지 9달 만에 사업이 망하고 말았어요. 사업이 망한 충격에 시부는 매일같이 집에 틀어박혀 우울해하셨죠. 친정 아빠가 빌려주신 돈과 별개로 우린 시부가 너무나 걱정됐습니다. 때문에 우린 시댁을 전보다 자주 찾아가 시부와 시모에게 위로를 건넸어요. 그런데
시부의 사업이 망한 지 한 달 뒤쯤, 그날도 남편과 시댁에 갔던 전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죠.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전화 거셨는데요. 그래? 에휴, 휴대폰 들 힘도 없다. 애미 네가 통화 버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좀 돌려봐라. 그날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어디서 자꾸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식탁 위에서 진동이 울리고 있던 시부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발신자가 저희 아빠인 것도 확인 후 시부에게 휴대폰을 건네드렸어요. 그때 시부는 한숨을 푹 쉬며 제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부와 저희 아빠의 통화 내용은 저와 남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예, 사돈어른, 어쩐 일이십니까? 사업일로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 마음은 많이 추슬렀나 싶어서 전화드렸지요. 술 한 잔 사드린다고 해도 통 나오지도 않으시고 나갈 기분도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에휴,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돈, 이 상황에 이런 말 꺼내는 게 참 죄송하지만 혹시 그 땅 아직도 안 팔렸습니까? 사실 이번에 제가 사업상 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라 여쭤봅니다. 사돈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저도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 일에 차질이 생기게 할 수는 없어서요. 여태 사돈이 아무 말도 없길래 이렇게 먼저 전화드렸습니다. 원래 빌려줄 땐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고 돌려받을 땐 빚을 진 사람이 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빤 선의로 돈을 빌려준 건 자신인데도 시부에게 미안해하며 채무 계획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업상 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라면서요. 저희가 옆에 있는진 모르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시부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난 쫄딱 망해서 패가 망신했는데 지금 그런 사돈한테 대뜸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쟁이도 아니고 고작 망한 지 한 달 된 사람한테 어디서 빚독촉입니까? 나요. 사돈이 괘씸해서라도 돈 못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이런 전화 받을 기분도 아니니까 이만 끊습니다. 시부는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화를 내곤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시부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속상하신 건 이해하지만 솔직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 아빠한테 화를 내세요? 괘씸하다뇨. 아빠께 무조건 빨리 돈을 갚는다고 사정하면서 돈을 빌렸던 분은 아버님이시잖아요. 3억이 무슨 장난감 이름도 아니고 저희 아빠한테도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저희 아빠는 오히려 아버님께 돈 이야기 꺼내시는 걸 미안해하기까지 하셨잖아요. 저 정말 저희 아빠 자식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버지. 장인어른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장인어른께 그런 말을 하세요. 얼른 전화해서 사과부터 드리세요. 제발. 내가 뭘 잘못해서 돈을 못 갖고 있는 게 내 잘못이냐? 이건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 쫄딱 망한 사람한테 돈 갚아라 어째라는 이 장인이 더 비인간적이지. 난 절대 못해. 너희도 이딴 소리 할 거면 그만 돌아가. 그래 너희들 가뜩이나 속상해하는 양반 붙들고 뭐하는 짓이야. 아예 얼른 가. 남편 또한 시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시모 또한 그런 시부의 편을 들며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갔던 우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평소 그래도 나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꼭 사과드려야겠다며 저와 함께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표정이 너무 좋지 않으셨건만 그때도 아빠는 남편에게 애써 시부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열이 받지 않을 수 있겠니? 어찌나 황당하고 기가 차던지 냉술 5잔이나 원샷 해버렸네. 그래도 이번만큼은 그냥 참아보려고. 자네 아버지가 좀 괄괄하긴 해도 이런 막대 먹은 성격은 아니지 않은가.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렸으니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정신이 돌아오면 분명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겠어? 그래도 오랜 친구셨으니 아빤 시부를 믿고 이해하려 노력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날 시부의 행동보다 훨씬 더 황당한 사실을 3주 뒤에 우리 모두 알게 됐습니다. 잔뜩 화가 나 제게 전화한 아빠의 전화로 인해서요. 그날 아빤 빠듯해진 사업 자금 때문에 다시 시부에게 전화를 거셨다는군요. 그동안 자신에게 다시 사과 전화 한 번 하지 않던 시부에게 화가 났지만 최대한 속으로 사귀면서요. 사돈, 자꾸 독촉해서 미안하지만 대체 그 땅은 언제 정리되는 겁니까? 나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배트 말이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고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 땅이 안 팔리면 헐값이라도 넘겨서 꼭 돈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참 진짜 더럽게 질기게 구네. 사돈, 아니 김영훈이 너 사돈이자 친구끼리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그리고 솔직히 나 빈털털이야. 당장 너한테 갚을 돈도 없어. 뭐? 너 막 나가자는 거야? 그 땅은 뭔데 그럼? 사실 나 남아있는 땅 같은 거 없었어. 그냥 그렇게라도 말 안 하면 네가 돈을 더 안 빌려줄까 봐 거짓말했던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어떻게든 다시 사업을 살려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아이 근데 어쩌냐. 이미 사업은 망했고 나한테 남은 건 이 낡아 빠진 집 하나뿐인데. 그러니까 그만 좀 전화해서 사람 짜증나게 해. 네가 아무리 이래도 난 토해낼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빠에게 시부는 사실은 팔리지 않던 땅 같은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두 사람 사이 함께 아는 친구들이 몇이고 서로 사돈으로까지 이어져 있는 사이에 그런 말로 사기를 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시부는 아빠의 호의와 선의를 완전히 악용하고 뒤통수로 돌려줬던 거예요. 아빠의 울분 섞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눈에 고이더라고요. 그 뒤 화가 나서 집까지 찾아간 아빠 엄마에게 시부모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네요. 결국 울분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빤 제게 전화를 하셨던 거죠. 경악한 저와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부모는 우리에겐 문을 열어주었고 우린 가자마자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 아빠한테 그런 사기를 치실 수가 있어요? 그 땅이 원래 없었다뇨. 저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보셨으면 그런 짓을 하세요? 당장 저희 아빠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얘 말하는 뻔세 좀 봐라. 너 큰 며느리 닮아가냐? 그래서 시부모 대하는 말투가 그따위야? 넌 네 애비만 중요하고 이 시애비는 중요하지도 않어. 내가 오죽 돈이 절실했으면 사돈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나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마음이 안 좋다. 아이 근데 어쩌냐 돈이 없는 걸.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럼 그 돈을 못 받게 된 저희 아빠는요? 아버님이 급하다고 저희 아빠까지 피해를 입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야말로 며느리가 올쭉했으면 시댁에 와서 이 난리를 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집사람 말이 100번 1000번 맞아요 아버지. 세상에 사돈을 상대로 사기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절 부끄럽게 만드세요? 아버지 만약 형 처가가 상대였다고 해도 이러셨을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 처가에만 이런 모렴치한 짓을 하신 거잖아요. 두 분은 늘 형만 소중하고 전 형만 못하게 대하셨으니까요. 상진이 너도 그만 못해? 네가 부모는 생각도 않고 처가 편만 드는 이런 놈이니까 나랑 네 아버지가 네 형을 더 예뻐한 거야. 하지만 시부도 시모도 죄책감이라곤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더군요. 친정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시부모를 찾아가 돈을 독촉했어요. 당시 다행히도 아빤 새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어 자금 부족 이슈는 넘기셨는데 시부에 대한 괘씸함에 더더욱 돈을 받으려 하신 거죠. 아빠는 분통 터지는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내 돈을 갚으라며 시부에게 화를 내셨고, 저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시부모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두 분 차라리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이 집 팔고 그 돈이나마 저희 아빠께 우선 갚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싫다. 방이 세 개라고 해봤자 크기가 코딱지만한 너희 네 식구 집에 우리가 가봐야 좁은 거실 신세밖에 더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한들 잔뜩 날이 서 있는 너희가 우릴 대접이나 해주고 살겠어? 지금 저희 집사람이랑 장인 장모님께 이런 짓을 하시고도 시부모님 대접을 받길 원하세요? 그게 싫으면 단칸방 월세집으로라도 이사 가세요. 그렇게 이 집 팔고 장인어른께 조금이라도 돈 갚으시라고요. 양심이 있으셔야죠. 아이고, 넌 대체 영혼이 그놈 자식이냐? 이 박득철이 자식이냐? 월세지? 먹여주고 키워줬더니만 네가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왜 그래야 돼? 네 장인은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놈인데 자꾸 저희 아빠한테 놈놈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이 없어도 잘 살지 못 살진 저희 부모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돈을 빌린 아버님이 하실 말은 아니죠. 시부모는 나중엔 저희와 친정 부모님의 전화도 받지 않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결국 아빤 시부에게 법정 소송을 걸겠다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야 시부는 빚을 갚을 테니 아빠에게 좀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더라고요. 아빠에게 그 말을 들은 저와 남편 또한 직접 아빠와 시부가 만나기로 한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서요. 그리고 그때 시부는 저희 아빠께 아주 기가 막힌 타협안을 제시하더군요. 뭐? 그 다 쓰러져 가는 집으로 퉁을 치자고? 그래, 우리 착한 장남이 처음부터 계속 한국에서 사정이 힘들면 미국으로 오라더라. 자기랑 큰며느리가 우리 모셔주겠다고. 큰며느리께 내가 싹퉁머리가 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특한 마음을 먹은 걸 보니 그래도 속은 깊은 애였나 봐. 걔네 집은 둘째네 집보다 크고 넓어서 우리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나랑 집사람은 이제 미국에 가서 큰애네랑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김영훈이 네 명의로 남겨줄게. 나한테 남은 재산은 그게 전부니까 그걸로 3억이랑 퉁쳐. 싫으면 뭐 난 돈 없으니까 배째던가. 그 집을 처분하면 그 돈이라도 저희 아빠께 우선 갚으라고 한 거지. 누가 그 돈을 3억과 퉁치라고 말해줬답니까? 시부는 당시 시세로 3억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던 그 집을 3억과 퉁치자고 제안한 거예요. 당연히 아빠도 저희도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빤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결국 시부의 멱살까지 잡으셨어요. 이야 박득철, 너 진짜 인간 맞아? 돈 빌릴 땐 세상 비굴한 척은 다 하더니 이젠 입을 싹 닫겠다고? 너 대체 이 업보를 어떻게 청산하려고 하냐? 그래 놓고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겠다고? 아 그럼 뭐 어쩌라고? 난 돈 없다니까. 그리고 나처럼 쫄딱 망한 놈한테 어떤 은행에서 돈을 또 빌려주겠냐? 너 그 집도 안 받으면 나한테 건져갈 거 하나도 없어. 아버님, 사람이 도의라는 게 있어야죠. 아무리 돈 앞에선 친구고 가족이고 뭐고 없다지만 어떻게 사과 한마디 할 줄을 모르세요? 사과 대신 돈 준다잖아, 돈. 야, 김영훈, 네가 날 고소해봤자 그 집 이상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도 그걸 알아서 지금 부들거리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집이라도 받든 그것마저도 안 받든 마음대로 해라.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 두고 봐 너. 언젠간 분명 천벌 받을 거야. 내 호일 이렇게 악의로 갚은 죄 분명 언젠간 톡톡이 치르게 될 거야. 그래 그래. 그 천벌은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넌 신경 꺼. 화가 나서 부들대던 우리 앞에서 시부는 실실 웃기까지 하며 비아냥대더군요. 아빤 그런 시부에게 눈앞에 있던 커피를 냅다 뿌려버리셨고
시부는 그제야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다 아빠가 주먹까지 들어올리자 냅다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이후 결국 아빤 울며 겨자 먹기로 시부의 집 명의를 아빠 앞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시부에게 땡전 한 푼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 하는 수 없이 그 집이라도 받기로 하신 거죠. 그 뒤 시부모가 도피하듯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남편은 시부모에게 전화해 울며 원망의 말을 내뱉더군요. 평생 형이랑 절 은근하게 차별하면서 제 가슴에 상처를 남기더니 결국 제 처가 식구들에게 죄인까지 되게 하셨네요. 두 분이 절 진짜 자식으로 생각하셨다면 절대 이러실 순 없어요. 그래놓고 두 분만 미국으로 가게 돼서 좋으세요? 그렇게 아끼는 형네로요? 그래, 좋다. 그리고 너야말로 평생 네 형과 다르게 우리한테 자랑거리 한번 되어준 적 없으면서 이번에도 네 형처럼 제대로 된 도움은커녕 네 처가 편만 들지 않았니? 나도 네 아버지도 너에게 이번에 아주 제대로 실망했다. 미국 가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신경도 안 쓰고 살 거야. 저야말로 두 분하고 이젠 평생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끝까지 시부모는 제 남편에게도 사과 한마디 없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남편은 울며 몇 번이나 친정 부모님께 사과드렸어요. 우린 부모님께 죄송해 상이 후 집까지 내놓고 두 분께 모자란 빚을 갚으려고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우리를 말리며 남편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됐네, 박서방. 아무 잘못도 없는 자네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자네 부모 빚을 갚나? 자네를 위해서도 우리 서활 위해서도 우린 그런 돈 절대 못 받네. 박서방, 우린 전혀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그러니 우리에게 정 미안하면 앞으로 우리 서화랑 손주들이나 더 아끼면서 살아주게. 에휴, 딱한 사람. 사실 가장 가슴 찢어지는 사람은 자네일 테지. 남편은 그런 부모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시댁에서 멀쩡한 사람이었던 시숙님은 시부모 대신 제게 전화해 사과해 주더군요. 그 이후 시숙님과의 우애는 나쁘지 않았던 남편은 주로 시숙님이 먼저 하는 전화로 가끔이나마 시숙님과 안부를 물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절 시부모의 안부는 묻지 않았고 시부모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긴 시숙님도 마찬가지였죠. 시부모가 떠난 후 아빤 시부모의 낡은 집을 고쳐 저렴한 월세를 놓으셨습니다. 폐거물로 놔두는 것보단 그나마 그 편이 나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시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담은 채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상상 초월할 소식에 우린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예, 서화야. 세상에, 이게 무슨 행운이라니. 나 지금 부동산에 다녀오는 길인데 아주 대박이 났다. 네? 대박이요? 그래, 네 시부모가 나한테 남기고 간 그 집이 있지? 그 집이 있는 동네에 이번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대. 거의 확실시 될 것 같다면서 혹시 집 팔 생각 없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조합이 생겨서 아파트 단지 건축이 확정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뛸 거라고 말이야. 세상에, 지금 그 땅을 팔면 네 시부모가 갚지 않고 떼어먹은 돈은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차익을 볼 거라고 하더라. 남편과 전 들뜬 아빠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빤 시부모가 3억 대신 남긴 그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집을 팔면 3억은 남기고도 남을 차익이 생길 거라면서요. 당시 아빤 당장 팔지 않아도 땅값은 계속 오를 거라며 우선 부동산의 제안은 거절했다고 하시더군요. 전화위복이라고 시부모의 뻔뻔한 만행이 그런 복이 되어 돌아올진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은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잘 됐다면서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린 아주 우스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우린
한 해 전 결혼했던 동생 부부와 부모님을 모시고 다 같이 강원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 있는 시부가 저희 아빠께 전화를 걸었던 거죠. 처음엔 익숙지 않은 해외 번호에 어리둥절해 하던 아빤 시부인 걸 알고 표정이 일그러지시더군요. 조용한 숙소 아니었던지라 시부의 까랑까랑한 목소린 같이 있던 가족 모두에게 아주 잘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시부는 뒤늦게 미국에서 재개발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야, 김영훈이, 내가 너한테 넘긴 그 땅 이번에 재개발된다며? 내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파면 값이 벌써부터 어마어마하던데 너 설마 그 돈 혼자 다 처먹을 건 아니지? 그럼 나 혼자 다 처먹지. 내가 뭐 너한테 나눠라도 주겠냐 이 뻔뻔아? 뭐야? 야, 그 집 원래 내 거였잖아. 그럼 내가 빌렸던 3억 100원 당연히 날 줘야지. 원래 내 집이었는데. 야, 넌 상식도 없냐? 그따위 사고방식으로 살았으니 사업이 망하지. 5년 전에 넌 3억에서 한참 모자란 그 집으로 네가 빌린 3억이랑 퉁치자고 했지? 난 엄청난 손해였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집이 3억보다 훨씬 비싸졌다고 한들 넌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난 손해를 감수한 만큼 이득을 본 거고 넌 그 못돼 처먹은 신부만큼 손해를 본 거야. 역시 세상은 공평해. 안 그러냐? 야, 이게 진짜 너 나 놀려? 됐고, 난 인정 못하니까 집 팔면 내 목도 내놔. 아, 내놓으라고. 싫다 이 거렁뱅이 자식아. 정 억울하면 와서 소송이라도 걸어봐. 변호사 수임료만 깨지고 쪽방만 차겠지만. 야, 끊어라. 내 귀 썩는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아빤 이때다 싶어 시부에게 5년 전 당한 약오름을 그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아빠가 시부의 전화를 뚝 끊어버린 뒤 남편의 얼굴은 창피해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가뜩이나 저희 부모님께 죄송한 마당에 하필 그 자리엔 제 동생과 올케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우리 가족은 술을 한잔하며 돌아가면서 제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건만 시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 저는 무려 새벽 4시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잠결에 발신자 확인도 못하고 전화를 받은 전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던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잠이 확 깼습니다. 뭐야, 어머님이세요? 자니? 미안하다. 내가 시차 생각을 못했구나. 저기 둘째야. 우리가 너희 부모님께 드린 집값이 굉장히 뛰었다지? 그거 네가 너희 부모님 좀 잘 설득해서 우리도 좀 나눠주게 하면 안 되겠니? 사실 말이다. 우리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처량하게 살고 있어. 왜요? 효자인 아주버님 집 간다고 그렇게 자랑하실 땐 언제고요? 네 형님 말이다. 큰 며느리. 걔가 전에도 사사건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더니만 같이 사니까 완전히 집안에서 왕행세를 하더구나. 내가 미숙한 살림 좀 트집 잡았더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접 하라질 않나. 미국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용돈 좀 넉넉히 달라고 했더니 얹혀 사는 입장에 사사건건 잔소리만 한다면서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고 하질 않나. 정말 너무 서럽더라. 네 시숙은 가운데서 굉장히 난처했는데 나중엔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냥 큰애랑 평화롭게 좀 지내지. 왜 자꾸 갈등을 만드냐고 말이야. 그때 불쌍한 척 제게 하소연을 하는 시모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의 미국 생활은 순탄치 않았나 보더군요. 빈손으로 시숙님네 얹혀 살면서 형님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던 시부모는 결국 형님과 빚은 갈등이 쌓여가며 시숙님에게까지 원성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낯선 타지에서 갈 곳도 없던 시부모는 결국 형님의 눈치를 보며 나중엔 한인타운에서 고된 허드렛 일까지 구해 직접 돈까지 벌었다고 해요. 그러다 시부 지인에게서
재개발 소식을 듣고 시부가 완전히 눈이 뒤집혀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사돈들이 그 돈이라도 우리한테 좀 나눠주면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서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살지 않겠니? 영어도 잘 안 통하고 기댈 데도 없고 우리 여기서 살기 너무 서럽다. 고향이 너무 그리워. 제발 부탁한다 아가. 예전에 우리가 한 짓은 정말 깊게 반성하고 있어. 아니요, 전 안 그럴 건데요. 급할 땐 세상 불쌍한 척 저희 부모님 호의를 이용하시더니 이제 와서 진심도 안 담긴 반성이요? 저희 부모님 돈 떼어먹고 미국 갈 땐 세상 신나셨었죠? 근데 어쩌죠?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존재하는데 고향이 그립든 미국에서 힘들게 사시든 그건 두 분 알아서 하세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사시든 제 알 바 아니니까요. 여보, 줘봐. 어머니, 언젠 저 같은 자식은 필요도 없다더니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이제 두 분 제 부모님으로 생각 안 합니다. 두 분이 먼저 절 버리셨으니까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과거에 두 분께 베푼 호일 이제야 세상을 통해 돌려받으신 것뿐이에요. 두 분은 그 돈 탐낼 자격 없으니까 군침 그만 흘리세요. 그리고 이딴 연락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뻔뻔한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제 통화 소리 어느새 잠에서 깨어 있었는지 남편 또한 제 휴대폰을 가져가 시모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 후 저희 부모님도 저와 남편도 낯선 번호의 전화는 절대 받지 않았어요. 시부모를 상대할 가치조차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아빤 그 집을 팔고 엄청난 차익을 얻으셨어요. 지금 그 집은 부서졌고 그 자리엔 재개발이 확정되어 아파트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부모는 지금 결국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어요. 작년에 시숙님은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때 시숙님은 시부모를 한국에 보내게 됐다고 말하더군요. 집사람과 부모님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 이상 같이 살면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좀먹기만 할 것 같더라. 집사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시숙님은 결국 한국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시부모에게 한국에 가서 집을 얻으라며 돈을 줬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의 방 2칸짜리 빌라 전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찾아오는 자식도 없이 아주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부는 아직까지도 아빠에게 넘긴 땅 생각에 배가 아프다며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있다네요. 남편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시모인 걸 알고 곧장 미간에 주름이 잡혔었어요. 그때 시모의 하소연으로 우린 시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된 거죠. 상진아, 엄마 너무 힘들고 외롭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네 아버지 술주정이나 들으면서 복장 터지게 살고 있어. 돈이 없어서 밖에 놀러도 못 나가고 사는 게 아니야. 갈 곳도 돈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맨날 술주정 부리는 네 아버지랑 둘이 집에 갇혀 있는 꼴이야. 상진아, 이 엄마랑 아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두 분은 늘 필요할 때만 그렇게 저자세를 보이시죠? 전 알아요. 두 분은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필요에 의해서 안면 몰수하고 절 그리워하는 거라는 걸요. 저한테 이제 부모님은 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장인 장모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제 남편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이 너무 컸던 남편은 끝까지 시모에게 모진 소리를 내뱉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끊어내기까지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에 전 남편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결국 초라한 말년을 살게 된 시부모처럼 사람이 잘못을 하고 살면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엔 이렇게 대가 없는 악행이란 없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이 부디 널리 퍼져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제 시부모 같은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꼭 반성하고 뉘우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